안녕하세요. 김연지입니다. 오늘은 호모네우스 세 번째 녹음인데요. 제 3부 호모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녹음에 다음 녹음은 빨리 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마무리를 졌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을 안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 호모데우스는 1편에서 1장에서 6장까지 다뤘었고, 그리고 2편에서는 인지혁명 7장 하나를 다뤘었는데요. 1부 같은 경우는 1부는 사피엔스가 세계를 어떻게 정복해 갔는지, 사피엔스가 제1 종족이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2부에서는 그 후로부터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세계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그 지배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부에서 다룰 내용은 요약하면 요런 내용인데요. 하나는 너무 작죠?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고 운영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본주의를 위협하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세계를, 인류가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린 그런 신념이 인본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가 그럼 인류를 계승할 것인가, 어떤 종교가 지금 완전히 정복해버린 전 세계 전 인류를 정복해버린 인본주의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8장 실험실의 시한폭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소름 끼치는 챕터였어요. 챕터 자체도 재밌긴 한데 중간에 되게 강한 메시지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한번 같이 소름 돋아 봅시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자유주의 패키지죠. 지난번 인본주의 혁명 얘기하면서 많이 다뤘었는데 그래서 자유주의 패키지,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 이렇게 구성된 걸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21세기 들면서 과학이 그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고 그래서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사실적 진술을 기반으로 한다. 근데 이거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등장하면서. 18세기 호모사피엔스는 사실 신비한 블랙박스였어요. 예를 들면 왜 A가 사람을 죽였나? 라고 질문한다면 그게 자유의지지. 책임은 그한테 있는 거지. 라고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20세기에 그 블랙박스가 공개된 거죠. 분석이 다 된 거예요. 열어봤더니 자유의지라는 건 없네. 다른 실제들하고 똑같이 물리화학뿐이네. 예를 들면 유전자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네.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네. 이렇게 분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세기 와서 왜 A가 사람을 죽였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뇌에서 일어난 정기적 화학적 과정 때문인 거야. 그 과정을 만든 건 유전자 구성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또 그 유전자 구성을 만든 거는 돌연변이 그리고 진화 이게 합쳐져서 그런 구성을 만든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가 아니고 결정론적이거나 그러니까 유전에 의해서 혹은 무작위적이거나 돌연변이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패키지가 근간이 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닌데 라고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진화론과 자유의지는 모순돼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런 설명이죠. 적응력이 좋은 유전자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좋은 버섯을 먹고 건강한 짝과 교미하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유전자가 나쁘면 독버섯을 먹고 아픈 짝과 교미하고 멸종하겠지. 근데 만약에 유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선택한다면 진화론은 할 일이 없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는 자연 선택하고는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 도망가고 싶어요. 왜냐면 자유의지를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욕망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욕망대로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럼 자유의지를 욕망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 그럼 그 욕망은 선택할 수 있는 거 맞아?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했는데 욕망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욕망, 자유의지를 욕망으로 표현했는데 선택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앵무새가 오이가 아니라 초콜릿. 이 욕망이죠. 먹고 싶어 하는.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건가? 아니란 거죠. 그 욕망도 사실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뭔가 유전적인 뭔가 세팅에서 선택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할 말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증거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20세기 되면서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많은 실험인데 그 중에 하나는 피실험자가 선택을 본인이 느끼기 전에 관찰자가 이렇게 뇌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피실험자가 느끼기도 전에 관찰자는 뭘 선택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여러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에 버튼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 너 마음이 끌리는 대로 네가 결정해서 버튼을 눌러. 네 결정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라고 하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화학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그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는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 사람 그 뒤에 오른쪽 버튼이 누르고 싶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피실험자는 내가 느껴서 누른 거야라고 내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생화적 반응이 오른쪽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먼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오른쪽 누르고 싶은 거야라는 느낌이 욕망이 그 뒤에 생긴 거라는 거죠. 느끼고 행동했지 그게 네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런 실험이 꽤 많아서 좀 흥미로운 것 같고요. 또 다른 증명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내 생각과 결정의 주인이 나라면 자, 다음 60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내릴 수 있겠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60초 있어봐.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안 돼요.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해요. 요런 이제 반론 같은 거가 제기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자유의지의 존재 의심은 철학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실생활에 영향을 줘요.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짜릿했던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면 왜 철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한테 와닿는 데까지 내려오냐면은 약물, 유전공학, 뇌 자극 같은 걸로 욕망이 조작되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네가 생각하는 그 의지라고 착각한 그거 사실은 다 컨트롤 가능한 거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교수가 있어요. 산지부 타라로 교수인데 쥐한테 감각하고 보상, 그러니까 만족하는 그런 보상, 그리고 자극하는 거 그런 부분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고 사다리 오르고 냄새를 맡고 이거 잘못 썼네요.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런 게 다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전극을 이어서 거기다 이제 리모트로 조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 쥐들은 생존자 수색하거나 폭탄을 감지하거나 지하동굴 지도도 만들기 할 수 있는 그런 쥐가 된 거예요. 로보트 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 운동가들이 이 실험을 보고 막 얘기를 막 뭐라고 했죠. 쥐에게 고통 준다. 이거 동물 학대다. 그만둬.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야, 쥐는 행복해. 왜냐면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면 이 쥐는 행복함을 느껴. 그러니까 고통 주는 거 아닌데? 이거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보상받는 정극에 자극을 해서 얘가 좋게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되게 묘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험쥐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리고 그 실험쥐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난 사다리 오르고 싶어서 오르고 돌고 싶으면 도는 거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자유의지 있다는 증거 아니야? 라고 그 로봇쥐, 그 실험쥐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느낀 대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작하고 있었던 거죠, 전극으로. 자, 이렇게 친다면 우리랑 뭐가 다르죠? 그 실험지가? 우리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유의지 있다고. 내 뜻대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뭔가 그런 자극 때문에 그 욕망이 생긴 거다. 그래서 자유의지 때문에 네가 그걸 한 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어, 좀 충격적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 충격을 느끼도록 잘 전달을 제가 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육군은 미국에 있는 육군이 사람 뇌에 컴퓨터 칩 이식 실험을 시작했어요. 원래 시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를 겪는 병사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치료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뇌 전극 이식으로 우울증 관여해서 뇌 영역을 마비시키는 그런 치료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급성 우울증 걸린 환자 치료를 하면서 일부 환자는 평생 동안 괴롭히던 그 공허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하죠, 이것도. 그 내 자유의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거가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뭔가 전극이식으로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사라져 버린. 그중에 한 환자가 근데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병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 없나 하고 가 봤더니 배터리가 닳았던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했더니 우울증이 싹 사라졌다. 정말 우리의 그런 정신 상태가 전극 자극으로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의 군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인간 효율성 이사회라는 게 미 어떤 공군에 있대요. 그래서 경두계 직류 자극기라는 거를 이제 머리에 헬멧 같이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병사의 집중력이랑 전투 능력 향상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기계예요. 근데 기자 한 명이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됐었어요. 이거 유튜브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 경험을 얘기한 유튜브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AR AR을 가상현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딱 쓰고 들어가 봤더니 약간 게임 비슷한 거예요. 20명 정도 되는 자살 폭탄을 몸에다 장착하고 권총 들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적군들이 자신한테 막 돌진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딱 거기 가상현실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실험을 먼저 했죠. 했더니 이 기자가 너무 무섭고 공포감이 막 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버벅거리면서 총을 못 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가서 자긴 죽었죠. 그 자살 폭탄 그 적군한테. 그러고 나서 아까 전에 말한 그 테스트하는 그 기기 그거를 그 헬멧에 썼어요. 썼더니 이분의 이제 회고가 이건 거예요. 입안이 약간 따끔따끔하고 그런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한 명씩 냉정하고 질서 있게 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잡생각이 사라지고 되게 고요해졌대요. 그리고 몇 초쯤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밖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러봤더니 시신들에 둘러싸여서 다음 공격자, 다음 적군이 나오길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는 몇 초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20분이 지나 있었고 내가 몇 명 죽였어요 했더니 몽땅 다 죽였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을 싹 없애고 되게 냉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긴 거죠. 만약에 이 기술이 성숙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헬멧을 쓰면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헬멧을 쓰면 그러면 잡생각은 다 없어지고 내 생각, 나의 그 순수한 자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요렇게 이제 도전해 본다면 나는 단 하나의 자아를 가졌고 내 진정한 욕망과 외부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자유주의 신화라는 게 증명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또 소주제인데요.
단 하나의 진정한 목소리가 아님이 밝혀지고 있어요. 인간은 나눌 수 있는 존재다. 그 증명에 대해서 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다는 게 하나의 자아를 가졌다라는 게 진실이어야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요 질문에 대한 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자유주의는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의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보면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전증 환자는 이렇게 뇌의 방구가 서로 다른 몸의 반쪽을 다루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 방구는 왼쪽 몸을 통제하고 왼쪽 방구는 오른쪽 몸을 통제해요. 그래서 오른쪽 방구가 만 살아있는 사람, 오른쪽 방구만 살아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머리 빗질을 하는데 왼쪽만 빗질을 한다던가 왼쪽에 있는 음식만 먹는다던가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좌방구는 말하기와 추론, 우방구는 공간 정보에 우세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이런 특성이 증명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발작을 막으려고 왼쪽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왼쪽 뇌에서 뭔가 문제가 막 생기면 오른쪽 뇌까지 그게 괴롭히니까 적어도 오른쪽 뇌는 살리자 해가지고 그 발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중간을 끄는 거예요. 왼쪽 뇌, 오른쪽 뇌. 이런 치료를 시작했는데 근데 요거를 참고할 만한 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올리버 섹스라는 분이 의사시거든요. 의학계의 신 올리버 섹스 임상의학의 역작. 여기에 굉장히 많은 치료 사례, 자기가 겪었던 사례가 나와 있어요. 24편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분이 쓰신 건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사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0대 소년한테 요런 아까 전에 좌우 연결을 끄는 이런 환자인 거예요. 10대 소년한테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신 분이 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너 나중에 뭐가 될래라고 말을 물으니까 사실 말에 대한 거는 좌뇌가 담당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생화가가 될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글로 뭐가 될래라고 쓴 다음에 왼쪽 눈한테 보여줬더니 자동차 경주라고 글자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랑 왼쪽 뇌가 장래 희망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되게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어요. 2차 대전 퇴역 군인인데 이분도 이제 그런 치료를 한 거예요. 양쪽 뇌를 끊는. 근데 오른손은 문을 열려고 하고 왼손은 문을 닫으려고 하고 이런 행동도 관찰이 됐어요. 이것도 좀 되게 소름 돋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막 발생하면 소름 돋겠죠. 그리고 또 환자 PS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한테는 좌뇌한테는 말하기를 담당하는 좌뇌 쪽에는 닭의 발톱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뇌한테는 눈의 풍경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좌뇌가 통제하는 오른손은 닭을 가르치고 왼손은 눈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닭과 눈삽을 다 가르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발톱을 본 쪽은 닭이랑 유사하니까 닭의 발톱이 닭이랑 유사하니까 가르쳤고, 그리고 왼손은 그냥 눈을 봤으니까 눈삽을 가르친 건데 왜 두 개를 다 가르친 거라고 했더니 설명하기로는 다구리를 치우려면 눈삽이 필요하니까요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봤으니까 눈삽을 가르쳤어요가 아니라 다구리를 치우려면 눈삽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좌뇌에는 눈이란 데이터가 없어요. 눈삽을 가르친 데이터만 있는 거죠. 왜 눈삽을 가르쳤는지를 말하는 애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닭 발톱밖에 없는 거죠. 닭에 대한 정보만. 그래서 닭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눈삽을 선택한 이유를. 그래서 이게 내면의 나름의 통역사가 존재를 하는 거죠. 요것도 따라오셨죠? 조금 복잡한 설명이긴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환자도 한번 다루고 넘어가죠.
비언어적인 걸 담당하는 운해한테 포르노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키득키득키득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뭘 봤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봤어요. 뭐 섬광 같은 거 봤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키득키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죠? 그랬더니 한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참 못 하고 있다가 방 안에 기계 하나를 이제 찾아 가리키면서 저 기계가 너무 웃긴 것 같다고 그래서 웃었다라고 어거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게 이제 경제적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충돌하는 내적 실체들 사이의 줄다리기의 결과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재미있죠. 정점과 결말의 법칙.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논리적으로 못하는가. 찬물 실험이라는 게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두 가지 실험을 한 거예요. 하나는 60초 동안 14도 온도에 손을 넣어 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거든요. 14도에 손 넣어놓고 있으려면. 생각보다 14도 그렇게 안 추운 것 같지만 실제로 14도에 손 넣으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60초 동안 14도, 두 번째는 60초 동안 14도에 있다가 그 뒤에 30초는 15도로 온도를 좀 올린 거예요. 조금 나아진 거죠. 근데 이제 경험하는 자아가 아닌 이야기하는 자아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자아가 여러 개 있다는 설명이죠. 경험하는 자의 입장으로는 사실 매우 불쾌한 경험하고 덜 불쾌한 경험. 그래서 90초가 더 나을 리가 없죠. 둘 중에 뭐가 더 좋았어요? 어떤 걸 다시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14도, 60초는 똑같이 경험했고 그 후에 15도 조금 낮지만 그것도 차가운 그걸 30초를 더 했는데 이걸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선택 안 하고 1번 선택 안 하고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자아가 스토리를 엮어서 나중에 좀 더 나아졌어 라는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하는 자아는 이게 분명히 더 나쁜데 이게 분명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자아가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좋아졌어 라는 그 스토리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이 찬물 실험은 자유주의 세계관을 되게 단순한 실험이지만 세계관을 흔든 실험이에요. 아까 말한 자아가 하나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증명해준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실험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장내시경도 그래요. 8분 동안 했는데 최악이 8강도, 마지막을 7강도라고 하면 전체 통증을 7.5라고 평가하는데 24분 동안 지속하면서 최악은 8 똑같지? 근데 마지막에 확 내린 거예요. 1로. 근데 이 전체 통증은 4.5로 평가해요. 이게 최악과 마지막 경험을 평균해가지고 그 전체를 판단하는 이런 우리 기제가 또 있어요. 판단하는 기제.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이야기하는 자아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나 수의사가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진료 마치고 과자 주죠. 맨 마지막에 좋은 기억을 남게. 그래서 불안함을 평균 내갖고 마지막 좋았던 기억으로 평균 내게. 그리고 진화도 이걸 알아요. 진화론 하는 그 진화, 또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출산이 굉장히 괴로운 경험인데 마지막에 되게 좋은 그 호르몬이 나와요. 통증을 없애고 안도감을 주고 되게 잘했다 이런 고양감을 주는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게다가 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변 축하 막 이런 게 막 덧붙여져 가지고 긍정적 기억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총 지속 시간은 영향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1시간 배 아파서 난 거랑 뭐 12시간 고생해서 난 거랑 지속 시간 별 차이가 없고 어,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진화의 꽁수죠. 그리고 또 경험하는 자와 이야기하는 자는 서로 막 엮여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택을 해봐라. 너한테 이 질문을 해요. 경주에 가서 너 휴가 쓸래? 아니면 네가 제일 원했던 휴가. 라스베가스 가는 거야? 알래스카 가서 오로라 보는 거야? 그 중에 선택해. 근데 대신에 꿈에 그리던 휴가는 돌아올 때 몽땅 잊어버리는 알약을 먹어야 돼.
너의 그 환상적인 경험은 그냥 그곳에 묻고 오는 거야. 알래스카에 그냥 묻어. 돌아왔을 땐 그 기억이 하나도 없어. 뭐 선택할래? 라고 하면 99.9% 사람이 경주에 가는 휴가를 선택한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게 경험적 자아 말고 이야기하는 자아를 선택하는 우리의 심리인 거죠. 그것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서로 영향을 주는데 이야기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자아에 영향 줘요. 이런 거예요. 라마단 금식 밥 못 먹는 거죠. 건강진단 금식 밥 못 먹는 거죠. 돈이 없어서 굶는 거 밥 못 먹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현상은 똑같은데. 이야기하는 자아가 이 배고픈 거에 의의를 다르게 부여해요. 그래서 되게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이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사례인 거고요. 또 경험하는 자아가 이야기하는 자아에 영향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야기하는 자아가 운동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막 다가오니까 운동할 시간이 경험하는 자아가 막 방해해. 그러면서 피자를 주문해서 TV를 봐버려요. 이건 또 이제 경험하는 자아가 더 세가지고 이기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보통은 이야기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 줄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허점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고 나는 정체성이 있어. 그게 얼마나 엉망이건 엉터리건 간에 그리고 그 느낌 자체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한 그런 자유의지, 우리의 자아인 거죠. 사실과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요 데니얼 카나먼의 이런 실험처럼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이상하게 하는지 스스로는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엉망인지에 대해서 그 데니얼 카나먼이 쓴 책이 있거든요.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나라 책 제목으로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정말 정말 강추입니다. 번역이 조금 힘들긴 좀 잘 못했어요. 번역을 조금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추천합니다. 어, 생각에 관한 생각은 제 그 유튜브에도 제가 리뷰를 올린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책 사서 보시는 걸로. 자,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야기하는 자가 지어낸 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자에 대해 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돈키호테가 풍차 거인인 줄 알고 사람을 많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야기하는 자의 활발한 그 액팅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전히 망상 속에 있어서 별일 없다. 망상에 계속 빠져있어 계속 풍차가 있는지 계속 아는 거죠. 그래서 별일 없다. 두 번째, 공포에 사로잡혀서 망상에서 벗어난다. 나라 위에서 죽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현실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환상에서 벗어난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 가능성. 죽이는 순간에 환상을 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벗어날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실을 알아버렸지만 사실이 아닌 걸 믿으려고 막 애쓰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설명이 요건데요. 우리 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예전에 되게 큰 전투를 했었는데 원래 이탈리아 땅이었는데 그 옆 나라가 거기를 이렇게 점령하고 그냥 살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어떤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거 우리 땅인데 저거 뺏으러 가자. 이게 뭔가 아주 막 상세하게 계획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저거 당연히 우리 건데 되찾아야지라고 하고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막 싸움이 커질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당연히 이탈리아 땅이었고 그래서 그냥 바로 뺏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게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15,000명이 죽었어요. 병사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되게 당황한 거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생각한 스토리가 아닌데? 근데 그때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었어요. 그 옆 나라랑.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으면 뭐죠? 이걸 뺏으려고 간 거였는데 뺏지도 못하고 15,000명은 죽고
되게 헛되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판단 실수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래서 너네 아들들 우리가 실수했어. 평화조약 그냥 맺자. 어, 1.5만 명 너네들 헛되이 죽었어. 근데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낫겠어.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당신들 아들들은 15,000명 죽은 당신들은 진짜 영웅이야. 그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기 위해서 영토를 되찾고야 말겠어. 자 가자 더 하자 이렇게 하는 거랑 선택을 고고싱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차마 헛되이 죽었단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정치인들이 이런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중들도 똑같아요. 뭐 내가 어리석어서 이속 챙기는 정치인들을 믿어서 내가 다리를 잃었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탈리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어 라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들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증후군입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죠. 제우스한테 황소를 바쳤다면 몇 번 바쳐왔어요. 그럼 이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멍청이가 되니까. 믿고 계속 바쳐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싸우다 다리를 잃었다면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경제적인 것도 똑같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의회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계획은 2년 동안 4,000파운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5년 공사했고 4억 파운드가 들어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죠. 중간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전쟁하고 똑같죠. 또 기업도 실패한 사업에 돈 쏟아붓고 여러분 이런 경험 많잖아요. 전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하는 케이스. 이거 볼 수 있는 일이고요. 없는 일 아니고. 굉장히 많죠 이런 게. 기업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개인도 똑같죠. 파탄난 결혼 생활, 앞날이 안 보이는 직업에 매달림. 이런 일도 굉장히 많죠. 슬픕니다.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벗어나려면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실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 실수했어. 내가 실수로 나라를 위해 몸바친다면서 다리를 잃었지만 그 착각이었어. 하지만 그 실수를 한 턱에 전쟁이 지옥임을 알았어. 앞으로는 평화를 위해 싸울래. 내 이 부상은 평화를 위해 했던 거야. 라고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교한 얘기로 이제 우린 정교한 얘기를 만드는 장치를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재료를 섞고 일관되어 보이는 얘기를 짜내고 뭘 좋아하고 싫어할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줄거리 내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에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사실은 아닌 거죠. 멍청하게 자기가 희생하는 선택을 했고 멍청하게 다리 잃고 돌아온 게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뿐. 자,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아무리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라도 허구다. 의미 우리가 이야기로 꾸며내서 만들어낸 거다. 현실은 딱히 그런 건 아니다. 유발 하라리 굉장히 회의론자 같기도 하죠. 지금 요 설명은 이 작가가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맥락에 있는 설명이고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작가의 흥미로운 논리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를 굉장히 잘하죠. 자, 그리고 2000년 전 인도에서는 그리스의 사상가가 개별적 자아는 환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인지 부조화의 대가거든요. 이때에도 2000년 전에도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인간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인정하는 순간은 인생에 실질적 영향을 줄 때 그때예요. 맞죠?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내도 그리스도교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과학이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은 없다. 자유의지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도 다 조작할 수 있다. 너의 그 기분 조작해서 바꿀 수 있어. 다 증명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꽤 오랫동안. 왜냐하면 인간은 인지 부조화의 대가거든요. 뭐 리처드 도킨스, 스티븐 핑거 이런 분들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들이죠.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이분들도 엄청난 논증으로 자아와 자유의지를 막 해체해. 그리고 막 지적으로 막 그거를 막 다뤄. 그리고 나서 진화생물학, 뇌과학, 경이로운 발견 이런 것들은 정치나 윤리랑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18세기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막 엄청 막 과학적인 거 막 이런 거 해갖고 뒤집어 엎고 막 한 다음에 착지는 18세기로 띵. 21세기 걸 다 다루고서 결론은 18세기로 돌아가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실질적인 영향이 와야만 바뀐다고. 바로 그거. 과학적 통찰이 언젠가 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을 거다. 머지않아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은 엄청 유용한 장치, 도구, 구조를 만나게 될 거다. 아까 말한 그 헬멧 같은 거가 한 예가 되겠죠. 자, 그날이 오면 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해서 8장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9장, 중대한 분리에 대해서는 다음 클립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나요? 네, 9장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